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조수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미국 최악의 총기 참사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2일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최악의 총기 참사가 발생해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용의자 오마르 마틴은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으로 범행 직전 9.11에 전화를 걸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가 난입할 당시 나이트클럽에는 300명 이상의 손님이 홀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커다란 음악 소리 때문에 괴한의 총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는데요. 생존자들은 수십 발의 총성을 음악으로 착각했다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서야 도망쳐 나왔다고 참상을 전했습니다. 범인은 인지를 붙잡고 3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 특수기동대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랜도 총기 난사를 테러 행위이자 증오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총기 규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테러가 미국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민주당 힐러리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대선전에도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취재된 내용과 쟁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요. 조수연 기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번 테러의 특징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일 밤 올랜도 도심에 있는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을 겨냥했는데요. 한 자리에서 49명이 숨지는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군시설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적 장소를 목표로 삼아서 예측과 대응을 힘들게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국인인 29살 오마르 마틴입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다각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마틴이 특정 단체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극단주의적 정보를 접하면서 급진 사상에 동조하게 된 게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외로운 늑대형 테러라는 겁니다. 범인이 평소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을 비롯해서 과격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가족과 지인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고요. 범행 직전과 도중에 911과 현지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IS에 충성을 맹세한 사실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합니다. 네, 또 테러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미군의 IS 공습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글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때문에 IS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선전 효과를 얻게 된 셈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IS는 보란 듯 이번 테러 행위를 칭송하고 미국이 IS 격퇴전을 이어가는 한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 내 다른 지역도 테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랜도 테러를 또 하나의 선전술로 활용해서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IS에 경도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테러에 나서거나 IS가 집단적으로 움직여서 언제든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형성되면서 미국 내 테러 대응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러 대응책과 총기 규제, 또 불법 이민 문제 등이 미 대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겐 이번 테러를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 테러 정책에 허점이 부각되는 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무엇보다 자신의 무슬림계 지지층을 의식해서 무차별적인 이슬람 혐오증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며 지지층 끌어안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정부의 총기 규제책 무용론을 펼치는 동시에 테러 방지를 위한 무슬림 입국 금지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반무슬림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민자를 배척하고 종교 공동체와 폭력 행위의 연관성을 짓는 트럼프의 주장이 테러리스트들의 증오를 부추겨서 오히려 미국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올랜도 총기 참사 국면에서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예, 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할 텐데요. 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께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네, 이번 참사는 역사상 미국 역사에서도 큰 최악의 참사인데요. 미국 안에는 인구 규모와 비슷한 3억 정 안팎의 무기가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파키스탄계 부부의 자생적 테러로 14명이 숨졌습니다. 참사 이후 이번 사건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로 인한 범행이거나 또 IS와의 연관성이 있을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됐었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수사 당국은 이번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자생적 테러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테러는 미리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또다시 테러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자생적 테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비책과 또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테러가 발생하는 토양에 대한 경각심, 또 소수자에 대한 이해심, 사회 통합 노력의 중요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분명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충분한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번에 또 총기 규제에 대해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올랜도 참사를 계기로 총기 규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를 냈을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요. 먼저 범행에 사용된 총기의 특징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58년 미국에서 개발된 AR-15라는 반자동 돌격 소총인데요. 무게가 3.6kg으로 비교적 가볍고 또 반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더 짧은 시간에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많은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에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총격 사건 가운데에도 이 무기가 사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해 12월 14명을 숨지게 한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요양시설 총기 난사가 있고요. 또 2012년 12월이었습니다. 어린이와 교사 등 26명이 희생된 코네티컷주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참사를 예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권총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낼 수 있고 또 일반인들도 손쉽게 다룰 수 있어서 더욱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1994년 10년 기한으로 이 무기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긴 했습니다만 총기 업체들의 로비로 법이 연장되지 않아서 지금은 다시 사용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올랜도 테러 이후에도 총기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로비 단체인 미국 총기협회가 야당인 공화당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요. 법제화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릇된 총기 사용이 얼마나 큰 참사를 부를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면서 오는 11월 대선 때까지 미국 정치권에서 총기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한국사탐과 뉴스통에 대한 고두희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 말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해야 하며 지나간 것들을 무의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것처럼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역사 문화 다큐멘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 방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역사적 내용을 좀 더 다가서기 쉽게 전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역사적 내용을 예능 형태로 전달하여 재미있고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도 방영되고 있는데요. YTN DMB에서는 과학과 역사의 만남이라는 소재로 한국사 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YTN DMB의 한국사탐은 문헌과 고증을 통해 과거를 유추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보건과학, 화학, 물리학, 지리학 등 다양한 영역의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풍부한 유산들이 가지고 있는 미스터리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잊히고 상실된 역사의 공백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발견해 알지 못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국궁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활인 쇠뇌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활로 주로 알려진 것은 한 손으로 활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활시위로 화살을 쏘는 일반적인 활의 모습인 각궁인데요. 방송에서 소개된 쇠뇌는 화살이 날아가는 기본적인 이론은 유사하지만 쏘는 멋이나 자세보다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강력한 파괴력이 더해져 효율적인 면이 강조된 활입니다. 문헌을 토대로 복원된 다양한 쇠뇌의 모습은 각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활 문화로고만 생각했던 시청자들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활은 전쟁 무기나 살상 무기라기보다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하는 활은 여가가 아닌 공격과 방어에 모두 이용되어 왔으며 동시대의 다른 나라의 활이나 쇠뇌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조의 기술을 방송을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탐의 우리 민족의 또 다른 활 쇠뇌편에서 무엇보다도 좋았던 점은 쇠뇌가 가지고 있는 실용성을 전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활에 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더한 쇠뇌,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긴 거리를 날아갈수록 만들어진 쇠뇌, 다수의 화살을 동시에 쏠 수 있는 쇠뇌에 대한 설명은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된 쇠뇌를 가지고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박이나 음료수 캔 등을 이용한 실험은 쇠뇌의 성능을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팔의 힘과 다리의 힘을 비교하여 각궁과 쇠뇌가 가지고 있었을 파괴력의 차이를 보여준 것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좋았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쇠뇌의 기록이 담긴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노회, 흥국신조 기계도설 등 쇠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성능, 각궁과는 다른 차별점에 대해서 지난 방송을 통해 많은 내용이 전달되었지만 한 가지 전체적인 맥락을 해치는 내용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쇠뇌에 대한 정보가 담긴 고서를 보관하는 장면에서 공기의 접촉을 막고자 중성지로 포장한다는 내용이나 한지가 보관에 유리하다는 내용이 전달되었는데요. 이는 쇠뇌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서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를 보관하는 방법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서는 유물을 보관하는 첨단 과학기술 등과 같은 주제로 별도로 제작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 흉악범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특강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지난 2009년에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당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2010년 4월에 개정됐었죠. 이후 얼굴이 공개된 강력범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최근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신보다 연약해 보이거나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일삼거나 살인을 하는 일명 묻지마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묻지마 살인이나 수락산 살인, 사패산 살인 등은 모두 어떤 안면일식도 없는 사람에게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묻지마 범죄의 횡행은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데 있어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명을 지속해서 부각하는 점은 좀 더 신중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범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역명을 이용하는 것은 구분을 위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명이 계속 부각되면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도 일반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좀 더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은 시민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묻지마 살인 사건은 사건의 원인은 모두 달랐지만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인데요. 하지만 피의자를 노출하는 방법에 있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 검증 과정에서 특정 사건의 피의자는 얼굴이 노출되었지만 다른 사건은 피의자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인터뷰를 하는 등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시청자들은 유사한 사건임에도 다르게 표현되는 내용으로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신상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처럼 서로 다른 기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점에서 지금까지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한 점은 시청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는 살인사건을 비롯한 강력범죄의 피의자를 보도할 때 피의자의 얼굴이나 신상은 공개되는 반면 피의자를 잡고 있는 경찰이나 주위의 취재진 등은 모자이크 등의 방법을 통해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사건 보도 방송 중에 노출되는 취재진이나 수사기관의 관계자 등의 신상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사려 깊고 신중하게 보도하려는 언론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동일 뉴스에서 다르게 표기되는 자막이나 앵커 멘트와는 다른 자막 속의 수치가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5일 박유천 성폭행 주장 20대 여성 고소 취하라는 기사에 나온 그래픽 속 내용 자막에 사회복무요원과 공익근무요원 두 가지로 표기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방송 중에 출연자가 2012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했으나 자막을 사전에 미리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대우조선 직원 회사 돈 180억 원 빼돌려라는 기사의 앵커 멘트에서는 169억 원이라고 했으나 화면 하단 자막에는 180억 원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지만 브리핑 내용과 자막에 나온 수치는 가급적 통일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일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대폭 강화라는 기사의 그래픽 자막에서 불시 이동식 단속도라고 표기했는데 자막을 보면 단속도가 금방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사의 조사가 결합한 어휘이므로 단속도 뒤에 진행이라는 말이 첨가되어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본격적인 장마로 이것저것 준비도 필요하고 대책 마련도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제공된 그래픽에 요일만 표기했는데 시청자들은 장마 시작을 무척 궁금해할 것이므로
날짜도 추가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 제공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 학대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화면에 노인 학대 신고 전화번호가 노출됐는데 번호 뒷부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보도의 쟁점과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섬에서 관사 생활을 하며 근무하던 여교사가 학부모들과 모임을 가진 후에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을 비통하고도 분노케 했는데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 존경하기는커녕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점은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보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강간이라는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더 개인적이고 종종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언론은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정황상이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좁은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면 언론이 아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인적사항이 알려지기 쉽습니다. 일부 언론은 선정적으로 해당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학교의 피해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피해자로 오인받는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위공무원이 해당 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매우 신중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방문에 대해 기자들이 취재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사건이 일어난 지역과 학교가 노출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일반인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책임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를 만나서 회복을 기원하고 지원 방향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게 피해 장소를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모 교사 성폭행 사건이라고 보도하는 것에 비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개인적인 일로 다가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계적 권위지인 뉴욕타임즈의 경우에도 강간 피해자의 신원을 공익적 판단과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는 평생 성폭행이라는 범죄와 자신의 이름이 연결되는 것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것입니다. 중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좋다는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이 어린 학생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가해자의 신원도 밝히지 않는 것이 더 공익적인 보도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